안녕하세요. 오늘 창업을 위한 브랜딩으로 시작하는 창업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윤상모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창업을 이미 하셨거나 혹은 창업을 하실 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강의에 앞서서 요즘 얘기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죠. 실제로 저도 유통사에 재직한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는 요즘에 가장 입사 이래 많은 신생 브랜드와 신생 업체들의 품평회를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지금 대기업들이나 규모가 있는 기성 브랜드들, 기성 업체들은 무거운 몸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어쩌면 창업을 하셨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듯이 영웅은 늘 위기에서 태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럼 창업을 위한 브랜딩으로 시작하는 창업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브랜딩, 로고를 멋지게 디자인하는 것? 이것도 맞습니다. 브랜딩, 시각적인 부분을 가장 극대화한 게 바로 로고겠죠. 아니면 굿즈를 만드는 것. 요즘에 이런 굿즈를 만드는 마케팅, 브랜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제가 최근에 본 건 성수동에 있는 진로상회였어요. 물론 그 전에 그 시몬스 팝업 스토어도 있었죠. 자기들의 로고나 혹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굿즈에 녹여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브랜드를 친숙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브랜딩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저는 오늘 좀 광범위한 브랜딩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브랜딩을 얘기하면 브랜딩, 마케팅의 한 기법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브랜딩 안에 마케팅 자체를 넣어서 광범위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창업에 도움을 주는 브랜딩 강의를 위해서 이 광범위한 브랜딩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은 브랜딩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객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 고객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아니면 브랜드는 이름이니까 브랜딩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상품을 잘 알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저마다의 필요를 느끼고 브랜딩을 접하죠. 제가 실무를 하면서 브랜딩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일화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프라인 유통사 MD로서 신생 브랜드나 신생 업체들의 입점을 위한 품평회를 많이 접합니다. 저희 회사에 온라인으로 입점 상담 신청을 요청하고 그리고 적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품평회를 하게 되는데요. 품평회를 하게 되면 이제 대표분들은 보통 본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을 샘플로 가져와서 연출을 하고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발표를 하죠. 보통 그 발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희 회사는 매출액이 얼마고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경쟁사에 대해서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귀사에 입점하고 싶습니다. 귀사와 거래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품평회를 진행하죠. 그럼 저희는 자리에 앉아서 채점표를 가지고 각 항목별 채점을 시작합니다. 매출액은 연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1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2점. 특장점, 이 업체가 브랜드 인지도가 있으면 2점, 없으면 1점.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 채점을 하고 또 점수가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입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신생 브랜드와 신생 업체들의 품평에 대해서 조금은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 시간을 형식적으로 접하게 됐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젊은 대표님께서 사업 경력이 전무한 분이 어떻게 다행히도 저희 쪽에 사전 심사 요건을 충족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저희 수많은 MD와 임원들 앞에서. 그래서 사실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어째 대표가 좀 젊은데, 생긴 지 1년도 안 된 회사가 과연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본금이 왜 이렇게 적지?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업체 자본금은 1억이었어요. 물론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억도 정말 큰 돈이죠. 그렇지만 비교적 규모가 있는 유통사에 입점하는 업체치고는 좀 작은 자본금이긴 했어요. 그리고 또 유통사하고의 저 거래가 첫 거래라고 하니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다들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이제 막 채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발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님이. 잠실에 사는 30대 프레드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26세 제이는 5세의 아들 마이클을 데리고 어느 한가로운 일요일 잠실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본인 회사의 이름이나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 본인 회사에 대한 특장점 이런 걸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는 주목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아까 그 서두로 시작해서 그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이 일요일날 어떤 쇼핑몰이나 어떤 쇼핑 매체를 접하고 거기서 어떤 걸 원하고 또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로 풀어내줬어요.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본인들의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본인들이 개발한 브랜드와 그리고 상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이고, 그리고 후에 알게 됐지만 그분이 한 게 바로 브랜딩의 기법 중 하나였던 거죠.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스토리텔링이었어요. 물론 스토리텔링 좋죠. 어느 기업이나 어떤 브랜드, 어떤 상품을 설명할 때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다들 알고 있지 막상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어떤 파트너사 혹은 투자자 앞에서 용기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날 그분은 그랬죠. 그래서 그분은 결과적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펀드까지 지원받아서요. 어떻게 보면 그분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자금도 없고 자금이 없는 게 아니라 적은 자금으로 그리고 전무한 경력으로 유통사에 입점을 따냈으니까요. 그래서 첫 해에는 그 업체가 한 매장에서 월 평균 8천에 가까운 매출을 했고 9억 정도의 연간 9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 부분은 그분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투자자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거래처 담당자를 설득할 경우에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담당자들을 대면해서 이렇게 장황한 스토리를 늘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본인만의 스토리, 본인의 업체, 본인의 상품, 본인의 브랜드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하라는 얘기죠. 그 스토리만 갖고 있다면 어떤 사람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인 브랜딩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브랜드, 이제 이 업에 종사하기 전에는 브랜드는 그냥 이름이었죠. 브랜드 네임, 어떤 브랜드 로고, 브랜드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특정한 매주, 판매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 기호, 디자인. 그럼 이 정의를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로고를 한번 봐주세요. 이 로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나이키의 로고죠? 이 로고의 명칭은 스우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입으로 슉, 쌩, 횡을 이제 스우시라고 의성어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나온 로고죠. 만약 저희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브랜드의 표면적인 정의만을 적용한다면 이걸 보고 우리는 아, 이건 나이키구나. 아,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지. 거기 좀 싸진 않죠. 네. 좀 비싸지만 품질이 좋아.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브랜드의 다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데이비드 오길비라는 학자의 브랜드에 대한 정의죠. 브랜드는 복잡한 상징이다. 그것은 한 제품의 속성, 이름, 포장, 가격, 역사, 그리고 광고 방식을 포괄하는 무형의 집합체다. 자, 이제 다시 이 로고를 봐주세요. 데이비드 오길비의 정의에 의해서 브랜드를 접근한다면 이 로고를 봄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선 저는 마이클 조던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Just Do It, 도전적이다, 혹은 혁신적이다. 이런 브랜드의 이름이나 어떤 상품의 특장점 외에 다른 스토리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브랜딩의 역할인 거죠. 브랜드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브랜딩입니다. 브랜딩. 그럼 이제 브랜딩은 뭘까요? 자꾸 사전적인 정의만 얘기해서 재미가 없긴 한데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죠. 브랜딩은 소비자들의 머리에서 시작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의 신뢰감, 충성도, 편안함 등의 감정을 느끼며 그런 감정들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통해 그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부여한다. 따라서 브랜딩이란 진정한 경험을 창조하고 소비자와 진실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과 관계의 구축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브랜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브랜딩의 역사. 과연 브랜딩은 어떻게 우리의 역사 안에서 발전되어 왔을까요? 브랜딩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브랜딩은 산업혁명 당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전까지는 물류와 상품의 이동이 이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한정된 상황에서 상품들을 판매했기 때문에 입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위치나 물류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멀리 있는 고객들한테까지 상품을 팔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네임, 브랜드 로고, 여러 가지 브랜딩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 브랜딩의 중요성이 대두됐죠. 그리고 가장 극대화됐던 건 이 경제 대공황과 그리고 산업의 발달을 지나면서 업체들이 무너지고 또 신생하고 인수 합병을 거치면서 브랜드를 서로 주고 사고 팔 때 이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브랜딩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자, 그럼 브랜딩 대충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브랜딩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사실 브랜딩 해보라고 하면은 막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란 얘기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쉽게 정말 실무에 아니면 현실적으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딩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별 대행사에 위탁한다. 우선 이건 이미 창업을 하시고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 대행사,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 그 외에 또 바이럴 대행사, 이렇게 업체들에게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각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대행사가 붙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정말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브랜딩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 대행사에게 일관된 브랜드에 대한 가치나 브랜드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면 각 분야별 대행사들은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브랜딩을 하는 것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가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야별 대행사에 위탁하는 건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브랜딩 매니지먼트사에 일괄 위탁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분야별 대행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일관된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하나의 브랜딩 매니지먼트사에 일괄 위탁하는 거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 브랜딩을 하는 회사들에서 이 브랜딩 매니지먼트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브랜딩 혹은 브랜딩 매니지먼트라고 검색만 하셔도 많은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 회사들에 전화해서 나는 어떤 회사고 이번에 상품을 개발했는데 브랜딩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미팅을 하고 이제 브랜딩에 관련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전체적인 브랜딩 과정을 한 명의 전문가가 맡아서 그리고 이제 본인 조직 안에 있는 부서별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일관된 브랜딩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창업을 하고 이제 창업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비용입니다. 브랜딩 매니지먼트사에 일괄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접 하는 거예요. 우선은 브랜딩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로 당연히 비용이 절감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직접 상품을 개발하고 혹은 창업을 하신 여러분들이 직접 브랜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브랜딩 과정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세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이지만
여기서 각각의 브랜딩 요건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정의하고 결정하면서 본인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확히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브랜딩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브랜딩을 시작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브랜딩을 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역시 브랜딩이니까 브랜드 네임을 먼저 만들까? 아니면 로고를 한번 그려볼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알자. 본인들의 회사, 아니면 본인이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좀 막연하죠. 나 자신을 알자고 하는데 대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뭘 물어봐야 될까?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될까? 각자 생각이 많고 복잡할 겁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려보세요. 본질, 비전, 미션, 가치. 다소 상투적이기도 하고 좀 막연한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걸 접했을 때 이게 대체 뭐지? 본질은 그래 뭘까? 사실 본질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품이나 대상의 이제 그 본래대로의 성질인데 이거를 과연 내 회사에 정의했을 때 내 회사의 성질이 대체 뭘까? 회사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으세요? 좀 어렵죠. 아니면 비전과 미션은 어떠세요? 비전과 미션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워낙에 어떤 기업이든 규모가 크던 작던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전과 미션을 먼저 설계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안 하셨다면 이제 오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이것도 괜찮습니다. 가치, 본인들 상품들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이라고 하면 뭔가 심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성질 같은데 이걸 회사나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은 플라스틱입니다. 이 상품은 어떤 재질이 몇 프로 들어가 있고 어떤 재질이 몇 프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 건가요? 아니죠. 네, 본질은 사실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것, 이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모든 미션과 비전, 가치를 다 걷어냈을 때 마지막에 남는 걸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좀 어렵네요.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무인양품, 무지 좋아하시죠? 저도 무지 상품을 좋아해서 자주 들리는 편인데 이 회사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이 뭘까요? 하리하치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리하치부라는 사상은 배가 80% 정도만 불러도 적당하다 라는 일본인의 어떤 사상 같은 거예요. 100%가 아니라 80%여도 충분하다. 과할 것도 없고 완벽할 것도 없고 이거를 무지에서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미션과 비전, 가치, 모든 상품의 디자인, 총망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회사를 창업하고 또 창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본질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사실은 좀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너의 비전이 뭐야? 그래서 당신 회사의 비전은 뭔가요? 뭔가 비전이라고 하면 목표? 어떤 보여지는 미래? 비전은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비전은 창업주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세상, 본인의 회사나 제품이 기여함으로써 달라지는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인 거죠. 내가 이 회사를 세움으로써, 내가 이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세상은 뭘까? 물론 창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기회를 포착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영달과 본인의 부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죠. 근데 전후가 바뀔 수는 있어도 본인이 그 사업을 함으로써 과연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분 다들 아시죠? 좀 최근에 와서, 최근도 아니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앨런 머스크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테슬라로 좀 유명하죠. 전기자동차. 요즘에 테슬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큰 사업 중에 스페이스 X라는 민간 항공 우주선 사업이 있습니다. 나사가 아니라 이 업체에서 직접 항공 우주선을 제작해서 우주에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이 회사의 비전은 이겁니다. 100만 명이 화성에서 살게 되는 날을 기대한다. 아시겠어요? 100만 명이 화성에서 살게 되는 날을 본인의 회사를 통해서 만들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직원이든 고객이든 투자자든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세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지 회사가 장기적으로 영위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비전을 정했으면 이제 미션을 정해야죠. 미션은 좀 쉽습니다. 본질과 비전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찰이지만 미션은 그 가지고 있는 것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미션은 비전을 나아가기 위한 중간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스페이스 X의 예를 들어볼게요. 스페이스 X의 미션은 우주 기술의 혁신을 통해 다른 행성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한다. 아까 비전 다시 볼까요? 100만 명이 화성에서 살게 되는 날을 기대한다. 우주기술의 혁신을 통해 다른 행성에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한다. 좀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목표로 바뀌었죠. 이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회사의 비전은 이럴 수 있죠. CEO라면 물론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CEO라면 제 회사의 비전은 회사의 모든 전 직원이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씩 살 수 있게 하는 회사. 이게 내 비전이야. 그렇다면 미션은 뭘까요? 이제 그에 대한 방법론이 되겠죠. 그럼 저는 회사에 있는 사원들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도록 우선 2025년까지 매출을 4천억 달성할 거야. 그래서 그 4천억 매출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줄 거야. 이게 미션이 될 수도 있겠죠. 직원분들은 엄청 좋아할 텐데 쉽지 않은 미션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가치. 가치는 사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이 창업자분들의 신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갖고 동료들과 직원들 그리고 거래사들을 대할 것인가?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가상으로 만든 회사의 비전이 직원들에게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주고 그를 위해서 2025년까지 매출을 달성하고, 그런데 이 목표들을 이 비전과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치가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 것이다? 아니면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위배되지 않고 직원들의 행복을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수행할 것이다. 이게 바로 가치인 거죠. 미션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치. 네, 이렇게 본질, 비전, 미션, 가치, 이 창업을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상품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예시나 말씀드린 정의가 조금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 비전, 미션, 가치는 너무나도 정의 내리기 어렵고 단시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단순히 어느 시점에 정말 큰 돈을 벌고 사라지는 그런 회사, 혹은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한시적인 회사가 아니라 정말 오래도록 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조직원들에게 미래를 제시하고 오랫동안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본인과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 준비됐다면 이제 브랜딩을 시작해야죠. 먼저 앞서 제가 브랜드 네임, 브랜드 로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보다 좀 내면적인 얘기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좀 시각적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혹은 청각적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 브랜드 이름 짓기. 브랜드 이름을 보통 어떻게 지으세요? 이 요건들을 기준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연이 있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 혹은 좋아하는 발음 이런 걸 생각해서 스스로 만들 수도 있으세요. 참고로 예를 들면 롯데라는 기업은 샤를로트라는 그 젊은 베르테를 위한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제 이름이죠. 그런 것처럼 본인의 개인적인 사연을 접목시켜서 만들어도 되지만 사실 브랜드 네임은 긴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요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고 기억하기 쉬운가?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회사의 본질과 비전이 드러나는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본질과 비전이 녹아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상표화될 수 있는 이름인가? 그 외에 이제 문제가 될 중의적인 표현은 없는가?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무탈하게 무방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해외 어떤 나라에 가면 그게 욕설이나 혹은 외설적인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해외 진출에, 해외 출시에 제약으로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지만 추후에 정말 해외 수출까지 생각하신다면 이 중의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죠. 그리고 들었을 때 혼동의 여지는 없는가.
특히 지금 말씀드린 요건 중에 이 상표화될 수 있는 이름인가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이름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데 이걸 누가 쓰고 있으면 어떡하지? 누가 쓰진 않아도 만들어 놓고 이미 등록해 놓으면 어떡하지? 이 상표화, 이름, 그리고 상표권 늘 예민한 문제죠.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유퀴즈라는 예능 아시죠? 예, 유재석하고 조세호 씨가 나오는 그런 예능인데 거기에 양념치킨을 처음 만드신 대표님이 나왔어요. 대표님이 상표권 등록을 하러 갔는데 이미 누군가가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거죠. 알고 보니 이제 그 회사에 본인의 부하 직원께서 등록을 해 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분쟁과 사연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본인이 어떤 상표명이나 혹은 어떤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즉각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 시일이 지연되거나 혹은 본인이 예기치 않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등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상표권 혹은 상표명을 누가 등록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시고 창업을 하실 분들은 이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를 이용하면 편리하세요. 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우선 저희는 이제 브랜드 네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표를 클릭합니다. 위 상단에 이제 배너가 보이시죠? 예, 상표 부분을 클릭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1박 2일을 검색해 봤어요. 근데 1박 2일이라는 이 브랜드 네임, 브랜드 네임이죠. 예능의 이름인데 이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보면은 실제로 이 1박 2일을 제작한 KBS의 담당자가 등록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지방에 계신 김밥집 아줌마가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이 경우 제가 그냥 예시로 든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김밥집도 KBS에서 등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검색을 하고 쭈르륵 나오면 다 못 쓰는 걸까요? 이 이름은 그 어느 곳에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걸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상품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죠? 이 상품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능 아니면 어떤 숙박업소 혹은 뭐 식당, 요식업 이렇게 분류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많은 이제 상품 분류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나는 1박 2일이라는 이 브랜드 네임을 쓰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이 브랜드 네임을 뭐가 좋을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문구에다 넣을 거야. 내가 제작하는 문구에 브랜드로 쓰고 싶어. 그래서 상품 분류를 찾아봤더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이죠. 다행이겠죠. 1박 2일 브랜드가 마침 문구에만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본인께서 결정을 해서 검색도 해보시고 스스로 결정해서 등록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아요. 이 법적인 분쟁이나 추후에 불필요한 이제 에너지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적정한 이제 비용을 내고 그쪽에서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혹은 유사한 브랜드 네임을 권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브랜드 네임은 몇 글자가 좋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선은 이제 브랜드 네임 이 네 글자까지 해서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까지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한 글자는 포스와 임팩트, 기억하기 쉬움. 실제로 그렇죠. 한 글자 이름은 정말 기억하기 쉽잖아요. 글쎄 제가 생각나는 건 어떤 특정 이제 생활건강인가요? LG 생활건강? 리어라던가 아니면 무슨
어느 뭐 법무법인 담이라던가 이런 것들 사실 기억하기가 너무 쉽죠. 그리고 두 글자. 두 글자는 이제 부르고 기억하기가 쉽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해요. 이 어문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사실 돌아보면은, 생각해보면은 두 글자 이름도 많죠. 브랜드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헤드? 뭐, 햇반? 네. 그런 이제 부르고 기억하기 쉬운 이제 두 글자 이름이 있고요. 그 세 글자. 이 세 글자는 친숙한 느낌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름이 다 세 글자잖아요. 거의 대부분. 물론 네 글자도 있고, 뭐 더 긴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세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우성, 이정재, 이렇게 세 글자 이름에 이미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고, 실제로 저희는 이름에서 성을 떼고 이름만 부를 때, 이제 이름만 부를 때에도 우성, 정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우성아, 정재야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이게 저희 안에 이 세 글자 이름에 대한, 세 글자 호칭에 대한 친숙함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취급하시는 상품이 혹은 브랜드가 좀 서민적이어야 되고 아니면은 고객들한테 친숙한 느낌을 줘야 된다면 세 글자 이름을 지으시면 좋아요. 네 글자. 이 네 글자는 어렵죠. 사실 브랜드 이름이 네 글자까지 가게 되면은 좀 외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한 글자 차이지만 조금 길죠. 그런데 네 글자 이름에는 장점이 있어요. 고급스럽다는 거죠. 이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쉽게 따라하기 힘들고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부분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고급스럽다는 이미지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취급하시는 상품이나 브랜드가 좀 고급스러운 타겟층을 목표로 하거나 그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가져가고 싶다면 이 네 글자 이름을 짓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물론 요즘에는 정말 긴 이름도 많더라고요. 5글자, 6글자. 그리고 재미있게 짓기 위해서 문장처럼 본인의 회사나 브랜드 네임 간판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로고 만들어야죠. 브랜드 이름을 만들었으면 이제 로고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로고 없어도 됩니다. 뭐 규모가 커지기 전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로고를 굳이 안 만들고 그냥 브랜드 네임을 특정 폰트로 이렇게 그냥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래도 이제 로고가 있으면은 브랜드를 홍보하기가 너무 용이하죠. 네, 이제 로고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품의 품질과 예술성 또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브랜드와 동의어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고를 만들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로고. 특별하고 기억하기 쉬운가? 이건 아까 우리 브랜드 네임의 첫 번째 요건하고 똑같죠.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가? 따라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와 로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오랫동안 기억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공감과 동조를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따라하는 것. 어렸을 때 혹시 나이키 로고를 그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슬리퍼나 혹은 이제 가방에 장난삼아 나이키 로고를 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이키 로고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연습장에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형태를 확장하거나 축소해도 되는가? 이 형태를 확장하거나 축소해도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로고를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상품에 부착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취급하시는 상품이 한 가지거나 두 가지거나 그 라인이 많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정된 상황에서 그냥 이 로고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문구를 취급하신다고 하면은 연필에 들어갈 거니까 연필을 파신다고 하면요. 연필에 들어갈 거니까 그냥 연필에 들어갈 만한 그냥 동그란
그 한 면에 연필 육각이라고 하는 그 육각의 한 면에 들어갈 만한 동그란 로고를 만드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추후에 만약에 좀 더 얇은 혹은 아예 좀 더 큰 이런 상품을 제작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회사가 엄청나게 잘 되셔서 항공기나 아니면 빌딩에 이 로고를 부착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아, 이 경우는 정말 괜찮네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미리 형태를 확장하거나 축소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화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또 이런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키프리스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잠깐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오늘 나이키 얘기 엄청 많이 하네요. 제가 좀 나이키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나이키 로고가 만들어진 일화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스우시라는 로고에 대해서? 이 나이키의 창업자 필 라이트가 이미 창업을 한 이후긴 한데,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회계학 수업을 했대요. 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회사의 한 대표인데 회계학 수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계학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그 디자인을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있던 이 캐롤린 데이비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여자가 이 필라이트와 이제 마음이 맞아서 필라이트의 회사에 디자인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 필라이트가 이 캐롤린에게 로고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5개의 로고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필라이트는 다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당시에 이제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업계 선두주자는 아디다스였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디다스에 비해서 임팩트 있고 좋은 로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캐롤린 데이비슨에게 처음에는 전부 퇴짜를 놨다가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이걸 골라야겠지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골라놓고 하면 뭐 차차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골랐던 게 바로 이 나이키죠. 이 나이키 스우시 로고예요. 필라이트가 그렇게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이 로고. 당시에 캐롤린 데이비스는 이 로고를 만들어준 대가로 $35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환율로 하면 4만 원 정도? 정말 대단하죠. 이 나이키 이스우시라는 로고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상징성을 함유하고 오랫동안 사랑받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 필라이트조차도.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제 그 이후에 필라이트는 이 나이키가 정말 크게 성공한 이후에 그 캐롤린 데이비슨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나이키 로고 반지를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도 함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브랜드 스토리도 정립을 해봤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시각적으로 브랜드 네임과 로고를 전달할 준비도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요? 마케팅을 해야겠죠.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마케팅은 매체가 중요하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마케팅의 방향에 대해서, 마케팅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마케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마케팅의 목적하면은 당연히 상품 판매 많이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죠. 이기도 한데 어떤 회사나 어떤 브랜드는 단순한 상품 판매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시적으로는 매출이나 회사의 성장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거나 아니면 후속 투자를 위한 홍보 효과를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주된 목적은 사실 많이 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한번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마케팅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로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되시면 이제 마케팅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컨텐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어떤 측면을 보여줘야 되는지, 만약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해서 특장점이 여러 개가 있다면 사실 그걸 전부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마케팅 툴을 통해서 전부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세 가지다. 내가 가진 상품의 경쟁력은 이렇게 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만약 일관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두 개는 다른 툴을 통해서, 다른 브랜딩 기법을 통해서, 혹은 다른 마케팅 매체를 통해서 고객에게 홍보를 해야겠죠. 우린 늘 이제 기로에 서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흔한 말이 있는데, 이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보여주려고 하진 마세요. 마케팅을 하심에 있어서 만약에 난 품질을 어필할 거야, 아니면 디자인을 어필할 거야, 아니면은 이 상품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어필할 거야, 우선 한 가지 방향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의 전략, 어떻게 전달했을 때 직관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케팅, 만약에 본인들의 상품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다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 기법으로, 바이럴 마케팅 매체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있겠죠. 근데 비교적 인스타그램이 더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지금은 더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더 부각되어야 된다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 시각 디자인적인 요소 외에 디자인적인 요소는 아주 기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적인 요소 외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 상품에 어떤 스토리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더 글을 많이 쓸 수 있고, 글이 많이 노출되는 이제 페이스북 혹은 블로그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마케팅 매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시고, 아니면은 지금 취급하시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무조건 체험을 해야 된다, 고객으로 하여금 체험을 해야지 판매가 촉진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현장에서 하는 이벤트나 아니면 체험단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체 선정까지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마케팅 전략 부분에 있어서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체험적인 거를 결정하셨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 외에 이제 툴들로 이제 매체 선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 매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어디서 팔 것인가죠. 이제는 마케팅도 다 어느 정도 해놨고, 이게 사실은 마케팅과 이 판매하는 유통은 조금 밀접히 연관이 돼 있어요. 특정 유통사를 이용하면 그 자체로 마케팅 효과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과 유통팔로 동시에 진행하셔도 되고, 유통팔로를 먼저 결정하셔도 되고요. 복합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유통 채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 채널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로드샵, 편집샵이나 소모몰 등, 그리고 이제 팝업 스토어. 이 팝업 스토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한시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죠. 짧은 기간. 백화점이나 혹은 이제 아울렛 같은 데 가보시면은 원래 정해져 있는 매장이 아니라 어떤 특정 공간에서 그 기간 동안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울렛에서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안 하는 브랜드도 오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경우에 창업주분들은 그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입점돼 있지 않다면은 이제 미입점으로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팝업 스토어도 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판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이 되죠. 팝업 스토어를 하시게 될 경우. 첫 번째로 인건비가 들어가죠. 이 팝업 스토어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이제 인력을 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자사 직원이 정직원이 있다면 정직원들만으로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아르바이트 구인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그 매장까지의 물류비. 상품이 이제 그쪽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없고 그런 물류를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직접 물류 쉽게 말해서 용차 혹은 이런 이동 수단 같은 거를 섭외해서 비용을 들여서 제 상품을 옮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하게 될 경우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거기서 정말 매출이 잘 나오고 고객 홍보가 너무 잘 돼서 그런 유통사에서 이제 고정으로 입점 요청을 하는 게 되겠죠. 사실은 이 팝업 스토어를 하는 경우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 다음에는 이제 대형 유통, 백화점이나 이제 마트 매장이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나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어떤 걸 취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형 유통에서 백화점이나 마트 매장에 입점하시게 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임대로 하셔서 임대료를 월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매장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뭐 그 경우에는 뭐 수강비나 수도광열비나 이제 아니면 부차적인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매장만 빌리는 거니까요. 그 월세 내는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매출분의 수수료를 내는 매장이 있어요. 본인들께서 이제 매장을 운영하실 때 만약에 유통사랑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수수료율을 우리는 월에 매출액의 몇 프로까지 수수료를 내겠다. 보통은 이제 유통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요. 유통사에서 본인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제 카테고리별 혹은 점포별 수수료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입점하는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운영하시고 있는 업체가 백화점이나 마트나 오프라인 대형 유통에 입점하셨을 때 뭐 수수료를 20%라고 책정을 했다. 그러면 월 1,000만 원이 나오면 뭐 부가세나 이런 거 제외하고 2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 수수료율이 이 유통사에 줘야 되는 돈이 커지는 단점이 있어요. 아까 임대료 하게 될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그 다음에 매출 얼만큼 해도 나머지는 다 본인 이익인 거죠. 당시 장단이 있는데 대신 임대는 매출이 안 나올 경우에도 이미 협의된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수료율 베이스의 입점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매출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만큼 적은 금액을 내야 된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유통에서 가장 마지막은 이제 자사 매장. 그런데 요즘 같은 때 사실은 자사 매장을 내기가 어렵죠. 우선 자사 매장을 내게 되면 본인 건물이 있으시면 제일 좋아요. 본인이 이제 건물주라고 하시면은 본인 건물에 매장을 내시면은 가장 좋은데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또 건물에 임대료도 발생하고 또 입점하실 때 뭐 인테리어 비용도 발생할 것이며 여러 가지 부차적인 비용과 노력이 수반이 되죠. 특히나 요즘 같이 이제 가두점 이제 자사 매장에 대한 이제 고객들의 접근율이 낮아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오프라인 매장 중에 순위를 제가 정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팝업 스토어로 한번 매장을 운영해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적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신생 브랜드들이나 신생 기업한테
좀 초기 진입이 쉬운 적은 수수료를 제한드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도 수수료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팝업 스토어, 그 다음에는 대형 유통에 입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극대화된 홍보 효과를 누릴 수도 있죠. 그 다음이 이제 로드샵, 이 편집샵에 이제 상품을 납품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자사 매장. 이렇게 저는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나 비용 들어가는 요소를 고려해서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담이지만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아주 젊은 이제 이 30대 초반의 대표님께서 그 피혁자파 브랜드를 런칭을 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가 닿아서 신세계 강남점 백화점에 입점 제안을 받은 거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 부분 때문에 아직 결정은 못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브랜드가 신세계 강남 백화점에 입점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이후는 좀 편해져요. 여러 유통사에서 혹은 여러 파트너사들, 어떤 매체들에서 입점 제안이 오죠. 왜냐면 신세계 강남점에 입점한 브랜드라는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에서 만약에 판매를 하시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처음에는 조금 더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상위 레벨의 유통사에 입점하시는 게 좋죠. 어떤 유통사가 높고 낮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건 상당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 얘기할게요. 이제 온라인, 지금 현재도 아니죠. 정말 십수년 전부터 핫했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쿠팡이라는 업체 때문에 정말 극적인 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 온라인 매출 비중이 커졌죠. 그래서 온라인은 또 거래할 수 있는 채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전통 강자죠.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제 좀 있으면 아마존이 국내에 들어오죠. 이 온라인 시장을 포함한 유통 채널에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 위메프, 쿠팡, 티몬. 네, 특히나 이 쿠팡은 정말 지난 몇 년간 급성장을 했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도 만들었고, 여러분들 쿠팡 많이 이용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오프라인 유통사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선 이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새벽 배송. 그날 전날 저녁이나 혹은 밤에 구매를 하면 이제 다음날 새벽에 오잖아요. 이게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쿠팡 쪽도 최근에는 조금 이제 신규 브랜드나 신규 업체를 섭외함에 있어서 조금은 허들이 높아졌어요. 예전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쿠팡에 이직을 했는데 하루에 100개 업체를 컨택을 하고 입점을 시키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저는 처음 그 얘기 듣고서는 한 달에 100개? 라고 했는데 한 달에 100개가 아니라 하루에 100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당시에 처음 쿠팡이 이제 성장하기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는 정말 많은 업체들을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흡수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고 입점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 위에 오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인증받은 업체를 섭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 소셜 커머스 쪽에서 그래도 좀 허들이 좀 낮은 편에 속하죠.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에 종합몰, CJ몰, 신세계몰 하면 이제 쓱닷컴 유명하잖아요, 그죠? 쓱닷컴은 물론 이제 투자한 거 대비해서 아직 많이는 안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유통사가 운영하는 몰에서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 효과도 참 좋았죠. 마케팅을 너무 센스 있게 잘한 것 같아요. 뭐 이제 공유나 이제 공효진 씨 같은 이제 분들을 기용해서 좀 트렌디하게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NS 인플루언서 마켓. 인스타그램이 이제 좀 연결이 되겠네요.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했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탭이 생겼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상품 구매 탭으로 넘어가거든요.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가 올린 사진을 클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링크로 접속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켓으로 이제 많이 처음에 이제 좀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좀 디자인적인 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또 이제 어떤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대표님 두 분이 공동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플루언서 마켓으로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아는 유명한 이제 디자이너, 그 그림 그리는 이제 캐릭터 디자이너, 그분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좀 입소문을 타고 판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종합몰은 기존에 이제 워낙 잘 짜여져 있고 그 전문성을 가진 MD나 혹은 전문가들, 전문 담당자들의 이제 조언이나 협조를 얻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좀 한계가 있죠. 이들도 이제 수수료가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인플루언서 마켓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넓어요. 운신의 폭이. 본인들이 이제 뭐 재능이 있고 혹은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B2B 폐쇄몰, 이제 임직원 복지몰이죠.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상품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쪽 매입하는 부서에 연결이 쉽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인이 있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보통 이런 회사에서 비딩을 해요. 본인들의 이제 임직원 폐쇄몰에 이제 입점한 업체나 그 운영할 업체에 대해서 비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입점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텀블덕 등 이런 크라우드 펀딩 아시죠?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비용과의 싸움이거든요. 뭐 지금 있는 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투자를 유치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비용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우선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창업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이제 긍정적인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홍보 효과도 아주 뛰어납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이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포털 사이트에 배너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메일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메일 들어가는데 옆에 와디즈에서 운영하는 그 펀딩 상품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상품을 구매까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매체 중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고 리스크 없이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의 상품이 어떤 특장점이 있고 또 이제 단기간 안에 좀 마케팅 효과를 극적으로 하고 싶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 장점만 있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장점이 아주 많은 채널인데 최근에 이제 어떤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는 했죠. 본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이제 한 정말 펀딩을 목표로 했던 것보다 10배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이제 제품 제작을 해가지고 고객 배송도 하고 이제 판매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산을 하니까 남는 게 조금 예상보다 적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이제 온라인 매체도 그렇지만 이제 마케팅 툴들을 사용해요. 그 이제 온라인 채널들에. 그래서 뭐 배너 광고를 한다던가 또 배너 광고에 대한 빈도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인 마케팅 툴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수료가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처음에 10% 계약을 하고 펀딩 뭐 이제 펀딩 매출액이 10%인 거죠.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하니까 1% 붙고 뭐 2% 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계획하셨던 그 수수료보다 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니 이제 남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시되 너무 의욕적으로 난 이거 뭐 남는 거 없어도 돼. 적자만 안 보면 돼. 그냥 마케팅 홍보하고 내 상품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만 점치고 싶어. 이러면은 펀딩 이제 크라우드 이제 그쪽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후속 상품에 대한 개발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뭐 비용이 이제 후속 상품 개발이나 아니면 이제 비용을 좀 여기서 상계해야 되는 이익을 벌어야 된다면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 포함 온라인 채널들 MD들이나 담당자를 미팅할 때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마케팅 툴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워낙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사 측에서 이 채널 측에서 그냥 자기들이 수수료나 이런 거 부담하고 광고를 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 문제점이 또 있어요.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들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를 뭐 이용하고 계시거나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을 하시는데 특정 온라인 채널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뭐 예를 들면 이제 1번에서는 10,000원에 판매하고 뭐 2번 채널에서는 갑자기 이번에 행사가 걸려서 8,000원에 판매를 한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11,000원이다. 이러면 이제 오프라인 쪽이나 혹은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채널에서 이제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고객 클레임으로까지 번지면은 이제 좀 거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창업 시에는 의욕적으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막 늘리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이제 가격 관리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채널만을 운영하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쪽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미 시작한 분이 계실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시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요즘에 많이 오픈하시거든요. 아주 간편하더라고요. 제가 뭐 특정 이제 온라인 유통 채널을 뭐 홍보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유통사에서 근무하면서 좀 한계를 많이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온라인은 어떤가? 최근에 가장 핫한 이 온라인 채널 중에 하나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어떻게 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어떻게 그 수수료 책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사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파봤어요.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우선은 저는 이제 통신판매법 신고한 사업자가 없어요. 아예 사업자가 없었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데 한 3일?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데 한 이틀. 이거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데 이틀. 그걸 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는데 이게 조금 오래 걸렸어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쪽에서 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블로그처럼 만들면 되더라고요. 이 블로그들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블로그 만드는 것처럼 너무 간단해요. 거기서 지정한 이미지 크기로 해서 넣고 올리고 뭐 가격 적용하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결제하는 부분도 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쪽에서 다 그 안에서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채널을 파봤는데 너무 괜찮았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쪽 오프라인 쪽에 오시는 이제 좀 영세한 업자분들도 우선은 자사모를 만드는 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많이란 표현이 이제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긴 하겠지만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적지 않아요. 위탁을 해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위탁하시는 채널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고 아마 이미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정말 뭐 큰 돈 벌겠다. 나는 온라인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할게가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접근성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온라인에 자기 상품을 올렸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리고 온라인 채널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온라인 채널 운영하는 협력사와 어떻게 협의해야 되고 어떤 마케팅 툴을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이 빅데이터들, 본인들의 판매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을 갖고 그 후에 이제 또 다른 온라인 채널을 접근하면 좋죠. 뭐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유통 채널별로 나름의 특징들과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의 어떤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냥 얘기들을 한번 해드려 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브랜딩 강의, 이제 상품, 이제 본인에 대해서 알고 본인의 회사나 본인의 상품에 대해서 정의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브랜드 네임을 만들고 로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하고 유통을 해서 고객에게 판매가 되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치죠.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브랜딩이었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이 과정을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하나의 흐름이 이 브랜딩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각각의 요소별로, 각각의 단계별로 그냥 개별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 한 가지에만 특화하실 수도 있지만, 이 브랜딩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방향을 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심에 있어서 계속 트렌드는 바뀔 거고 사업하시는 영업 환경도 바뀔 거예요. 그에 맞춰서 이제 브랜딩도 계속 다시 순환하셔야 되는 거고, 계속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또 발전을 해야겠죠. 이 브랜딩을 어떤 경영 기법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브랜딩은 경영 기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변화하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늘 이제 시장에 귀 기울이시고 늘 변화에 집중하시면서 이 브랜딩을 통해서 사업과 상품과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브랜딩 강의, 창업자를 위한 브랜딩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이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물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